통합사회 비상 1-2단원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교과서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생활 속 이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 연구팀이 2015년 한 해 동안 누리소통망, 우리가 SNS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누리소통망과 뉴스에 언급된 행복과 관련된 단어 약 1억 개 정도를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림에서 단어의 색이 진하고 크기가 클수록 행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주제어가 행복이라고 나와 있고 행복과 관련한 단어로 사랑, 영원하다, 오빠, 오늘, 선물, 엄마, 가족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 사랑, 엄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걸로 미루어 보아 나와 가족 중심의 1차 집단과의 관계에서 주로 행복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콘서트, 여행, 이벤트와 같은 단어들이 나온 것을 보아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으로부터 탈출해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단어로 표현하고 친구들과 비교해보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학습 계획하기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알고 있는 것에 체크표를 하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학습 목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단어들, 삶의 목적, 물질적 가치, 행복의 기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학습 목표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로는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성찰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열며 부분을 같이 보면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행복여행, 행복주택, 행복교육과 같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붙은 광고나 상품들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광고에, 상품에 쓴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부터 행복을 추구했고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였죠.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어떤 다른 것을 위하여 추구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행복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인 석가모니, 불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분이죠. 이런 석가모니는 평생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를 추구했습니다. 이거를 행복이라고 봤어요. 서양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동양에 있는 석가모니 이런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 장소에 따른 행복의 기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에 따른 행복 기준입니다. 선사시대에는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 자연재해를 피하고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행복은 우연한 기회에 운 좋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그런 행운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중세시대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세계사에 대해서 조금 배웠을 거예요. 중세시대는 신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신과 왕이 일치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중세시대에는 신앙을 통해서 절대자인 신에게 귀의하는 것이다. 귀의라는 거는 귀가 돌아가다 할 때 귀자고 의지하다 할 때 의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 몸을 의지하다라는 뜻으로 믿고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신에게
귀의하거나 아니면 군주에게 복종해서 그의 뜻을 따르는데 개인의 행복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화 민주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물질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참정권을 보장받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행복이라는 건 점점 인간이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물질적인 기준이나 정치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 중요시 되면서 행복의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대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선사시대에는 어땠고, 중세시대에는 어땠고,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에는 어땠으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무엇을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아래쪽에 알아볼까요?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시대별 인간의 삶 속에서 찾아보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사례 1번부터 볼게요. 조선시대 실학자인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도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약용이 했단 말인데 나는 행복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 하나는 외직에 나가서는 대장군의 깃발을 앞세우고 관인을 허리에 두르고 내직에 들어와서는 비단옷에 수레를 타고 사방을 다스리는 계책을 듣는 것으로 얘의 이름을 열복이라고 칭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깊은 산 속에서 삼배옷에 집신을 신고 맑은 샘물에 발을 씻고 소나무에 기대어 실을 읊는 것으로 얘는 청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정약용은 행복의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열복과 청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열복기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관직에 나아가서 권력, 부귀영화 이런 것들과 관련한 것이고 청복이라고 하는 건 자연과 함께 소박하게 살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과 관련한 지문이 나오면 열복과 청복을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열복과 관련한 키워드로는 권력, 부귀영화, 명예, 사회적 성공, 경제적 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청복 키워드는 자연, 소박, 삶의 의미, 자연 친화적인 삶, 여유, 휴식, 풍류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 2번 보겠습니다. 사례 2번은 2016년에 나온 신문 기사예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이땡땡 씨는 직장생활 5년이 되는 해에 사직서를 내고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피렌체 지역의 한 공방에서 늘 배우고 싶어하던 금속 공예를 배우고 돌아와 현재 금속 디자인 일을 하고 있다. 이 씨는 직장을 다니던 때에 비해 소득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행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기사에 나온 이땡땡 씨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생각에 공감을 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대기업을 다니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돈은 절반밖에 받지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례 1, 2를 통해 알 수 있는 행복한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가지 답이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예시를 하나 적어드릴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관직에 올라 출세를 하거나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었고 오늘날에는 자아실현과 같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이 열악하여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다. 예를 들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잦은 내전이 발생하는 일부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나 정착지를 떠나 난민이 되고 있다. 난민이란 단어는 전쟁이나 재난 또는 정치적 박해 등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또한 척박한 자연환경이나 경제적 빈곤 때문에 국민의 다수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지역적으로는 일부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나오고 이 나라들의 상황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내전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난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자연환경이 척박하고 경제적 빈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고 기아와 질병이 시달립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뭘 하면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 그리고 내가 당장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것 같은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 북유럽 국가나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같은 나라들은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비교적으로 안정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상황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소득 불평등의 해결, 여가, 문화생활의 향유와 같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탄이나 코스타리카와 같은 그런 나라들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같은 경제적 측면에만 행복의 기준을 두지 않고 공동체의 정치적 안정과 발전, 개발과 환경 보존의 조화, 그리고 구성원들의 건강까지 고려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균형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나라,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선진국, 부탄이나 코스타리카 이런 각각의 나라들이 처한 상황이나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주요 국가 행복 지수라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총 1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국민들이 행복감을 얼마나 느끼느냐입니다. 행복 지수의 순위를 봤을 때 덴마크나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우리가 북유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북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의 국민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8위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아직 많이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아래쪽에 생각을 키우는 활동에 보면 제목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이렇게 노력해요 라는 제목이 나와 있어요. 자료 1번을 보면 북유럽 국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덴마크, 핀란드와 같은 그런 북유럽 국가들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총 조세 수입, 세금으로 내는 그런 수입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국가를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높은 조세 부담을 불평하지 않아요. 납부한 세금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소득 분배가 잘 이루어져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작고 여성의 노동 참여 기회가 많아요. 또한 실업급여, 취업교육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기업은 질 높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끊임없이 해결책을 논의한 끝에 마련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정책이 북유럽 국가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료 1에서 북유럽 국가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로는 사회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높게 부과하지만 평등한 복지를 이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자료 2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다양한 가치의 균형을 중시한 부탄의 선택입니다. 부탄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이러한 부탄은 1972년 국왕이 아직 왕이 있는 나라거든요. 국왕이 단순한 경제 성장의 추구가 아닌 행복을 국가 발전의 척도로 삼겠다고 선언을 하고 국민 총행복 지수 GNH라는 것을 국정의 핵심 틀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행복에 필요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처럼 보이는 행복지수, 국민 총행복지수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국민 총행복지수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심리적 만족감, 건강, 교육, 문화 다양성과 보건력, 시간을 이용하는 것, 좋은 정부, 공동체 활력, 생태 다양성과 보건력, 삶의 수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탄은 국교, 그 나라의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정신적 만족감을 중시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질문 보겠습니다. 1번. 자료 1, 2에 나타난 노력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공통점은 북유럽 국가와 부탄 모두 국가가 나서서 국가가 공동체 가치를 중시해서 국민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차이점으로는 북유럽은 사회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통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평등한 복지를 이룩한 반면 부탄은 불교라는 종교를 활용해서 정신적 가치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에 필요한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행복 관련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지 말해보자. 이거는 사람마다 중점을 두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적어준다면 국민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경쟁과 서열 중심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국가행복위원회를 만들고 각 부서와 각 처를 이야기합니다. 각 부처와 협업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제도를 개선하며 행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내용 정리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